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시대연구원 손종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대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후보를 내서 대선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야 5당과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힘을 합쳤고 네. 거기에 또 광장 시민세력까지 연다해서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네. 뭐 범국민 후보, 범민주 세력 후보, 범민주 세력의 예, 후보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번 대선에 많은 연대 연합이 이루어졌다. 네. 민주당과 야당들, 시민 세력, 광장 세력 이렇게 네. 연대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항해서 이제 싸우는 네. 이런 건 대선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예전과 다른 네.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개별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 내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단 그 많은 국민들이 또 야 5당들이 다 힘을 합친 이런 그 대응 방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간만이죠. 오랜만이죠. 예, 정말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처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정도 네. 규모는 네. 예,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난 그 박근혜 또 이 윤석열을 거치면서 네. 너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본색을 뭐 정말로 네. 알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봐줄 수 없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틀어주실래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실제로 과거 항쟁과의 차이를 본다면 이번에 이 그 국민적 인식은 친미 내란 수구 세력의 파시즘적인 이 본색, 파시스트적 본색을 이제 국민들이 공히 다 인식했다는 점. 깨달았다. 이게 가장 큰 네. 과거하고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요. 대놓고. 예, 대놓고 폭력적으로 네. 불법적으로 내란을 일으켰으니까요.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네. 그러면서 또한 이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외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덮게 만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에 대한 내정 간섭 중단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인 합의 사항으로 크게 제기됐다. 이러면서 내란 세력 자체에 대한 그 이 존재의 의미를 과연 얘들이 계속 여기서 같이 정치권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 퇴출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인 요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그 역사적인 합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반파시즈 연대를 해서 이번에 그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재정당 연석회의의 공동선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거를 뭐 이대로만 제대로만 된다면 한국 사회를 정말 제대로 바꿔나가는데 아주 큰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결선투표제, 비례정치, 반헌법회의 특별조사위원회, 거부권 폐기법안 제2법화, 국민참여형 개헌 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이제 정부 기관으로 해서 출범해서 그래서 10가지의 부문별 개혁 과제를 또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로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가가 앞으로의 과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남북 간의 평화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또 호혜 평등의 국제 질서에 참여하고 또 이런 주권 문제까지도 제기할 정도로 아주 역사적인 합의가 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야당 그다음에 광장 세력, 시민 세력이 이런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결선 투표제, 비례대표제 강화, 또 뭐 반헌법 행위 특조위. 그렇죠. 요게 이제 국민참여형 개헌. 그렇죠. 특별재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합의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키냐 안 지키냐는 별개 문제지만 그렇죠. 뭐 대선에서 이기고 또 계속 이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지켜지겠죠. 네. 자, 그랬을 때 그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우 중요한 합의다. 아주 역사적 지난 어찌 보면 전후 한국 사회가 진짜 이 파시즘의 강을 건너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반파시즘 연대 이런 비단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반파시즘 연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의 이런 어떤 연대가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 세력은 그야말로
네오파시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파시즘 연대인데 이게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좀 세계적 현상이다. 그렇죠. 이게 세계적인 대전환적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이 반파시즘 연대가 구축이 돼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가자 전쟁이나 또 이란과의 전쟁 위협이나 뭐 중국과의 문제 또 이 북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각각의 개별 나라마다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범위 내에서 이 반파시즘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이러면 결국에는 지금 인류가 공동의적으로 파시즘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거에 파시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나치 독일, 뭐 이탈리아, 일본인데 지금의 그 파시즘 세력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입니까?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나라도 되고 이제 세력도 되는데요. 뭐 그걸 좀 살펴보죠. 잠깐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아왔던 독일은 나치가 잘 청산했고 일본은 청산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워왔는데 실제로는 나치가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치가 청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치가 나토가 됐습니다. 나치의 주요 군 장성들이 지휘관들이 나토가 됐죠. 나토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토의 주요 지휘관이 됐습니다. 나토라는 이름을 나치를 계승해서 지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데 결국은 전성국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 서유럽의 그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이 나토인데 이 나토의 실제로 그 군 구성원들을 보니까 나치 출신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나치 출신들이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서유럽의 정치인들 또 상당수가 나치 집안 출신이라 이거예요. 한국도 이게 과거에 일본 친일파들 나치스트죠. 친일파들이 파시스트들이죠.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토착 왜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본인들이 넘어가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 한국에 주전물로 앉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도 친일 세력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서유럽의 그런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집안 가게 자체가 나치 출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왼쪽 상단에 있는 저 여자 눈물을 흘리는 건 저 여자는 독일 외무장관 베어복입니다. 그 여자의 집안도 나치. 또 바로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몰라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입니다. 폰데어 라이언. 어벙한 사람. 그 폰데어 라이언의 가게도 나치. 또 오른쪽 밑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굽니까? 독일 총리 슐츠입니다. 독일 슐츠. 슐츠의 할애비도 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치 집안 출신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몸을 숨기고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심지어는 삼인당이다, 녹색당이다 이런 이름을 걸고 했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이들이 나치였고 이들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가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상, 정권을 잡고 있다 이런 것도. 그리고 그러한 나치 세력의 후예들이 또 나치 본인이 미국의 대중에 보호를 해줘서 이들이 나사의 수장이 되었고. 그래서 베르너 폰 브라운 같은 사람 또는 쿠르트 발타임 이 사람 누굽니까?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어요.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고 나중에 오스트리아 대통령도 합니다. 그게 나치다. 이게 나치 출신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마다 숨어서 판을 치고 있고 얼마 전 캐나다 의회에서는 98세 된 나치 출신이 나왔을 때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이 연설을 환영을 했죠. 문제가 됐죠.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나치를 여전히 찬양하고 나치를 고무해주는 그런 풍조가 이 유럽과 미국에 여전히 있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가운데가 우크라이나 깃발이죠. 왼쪽이 나치, 오른쪽이 미국. 이게 바이든 세력 때 이런 깃발들이 횡행했죠. 이런 게 이제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시오니즘은 나치즘이다. 이런 보도도 많죠. 실제로 이 베냐민 베긴이라고 하는 이 네타냐후 이전의 총리, 이스라엘 총리는 뭐라 그래요? 인종주의가 아주 몸에 뱄습니다. 우리가 지배 종족이고 우리가 신성한 신이고 다른 종족은 짐승, 자리야 가축이다. 실제로 그 갈란트 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 침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휴먼 애니멀. 인간 동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걔들은 가축이고 동물이니까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인종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여전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런 미국의 행태가 신자유주의 독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파시즘이 온다면 자유주의
자유주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유라는 거 자기들만의 자유지. 신자유주의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이름으로 온 파시즘을 리버럴 파시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파시즘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얘들만의 자유다 보니까 나머지를 억압하고 그래서 이 부시 윤석열도 딱 떠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치 이데올로기가 서구국가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80년이 지나 지금도 부활하고 있고 이번에 독일 총리가 된 프리드리히 메르츠 이 사람도 나치입니다. 할아버지가. 네. 예, 그래서 현재 독일 총리도 할아버지 나치이고 진정한 아리아인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런 세력들을 우리는 진짜 딥스테이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나치와 거의 똑같다. 그렇죠. 얘들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끊임없이 남의 나라 인명을 살상하면서 자원을 약탈해가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나치라고 하는데요. 언뜻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전통적 파시즘하고 리버럴 파시즘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걸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파시즘 히틀러 때는 대내적으로는 검열 사상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빅테크를 검열합니다. 그래서 페북이나 뭐 아무거나 못 올리죠. 그렇죠. 예. 유튜브도 마음대로 지금 얘기 못 하죠. 우리 저번에 노란 딱지 받았어요. 예, 우리 저 노란 딱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침략을 합니다. 이건 공통이에요. 공통이죠. 궁극주의적 팽창 전략이냐, 인도적인 뭐 인도주의 이런 명분으로 가치 외교 뭐 이러면서 가치 외교하면서 그걸로 침략을 하느냐. 이라크도 그랬고 리비아도 그렇고. 예. 또 이게 실제 군산복 합체가 군수산업과 금융자본이 결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런 거를 온갖 가지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온갖 가지 그런 그 복합 전쟁 기술을 사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뭐 사실 전통적 파시즘이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고 본질은 약간 같고. 이제 고도화됐다. 예,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어쨌든 이 파시즘이라는 게 이게 자본 세력이 지배 세력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지배 세력들이 무력을 써서 자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 방식인데 실제로 요즘에 위기감을 느끼죠.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패배했고 미국이 일단 망하고 미국이 있으니까. 또 현재 그 바이든 세력이 패배했고 이러면서 위기감을 더욱더 극렬하게 지면서 전쟁을 안 꺼내려고 해요. 어떻게 전쟁을 끌고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리버럴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신자유주의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글로벌리즘 파시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내란을 일으킨 게 딱 이 흐름에서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보게 되면 이번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네타냐후가 5월 26일 날 이 전쟁 범죄자로 역사적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반인륜 전쟁 범죄와 반인륜 유죄 판결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야말로 잘 나치죠, 나치. 이런 나치스트. 이거 받으면 어떻게 체포할 수 있어요? 체포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체포하니 뭐 일단 형사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부터 체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판결을 내려버렸어, 판결. 부재 중 판결이죠. 이제는 체포해도 문제가 없다. 전혀 얘는 뭐 그냥 무조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한국 검찰을 보내면 되나?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그 자기들의 이권을 추구해왔던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더욱더 위기나 코너에 몰리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미국 패권도 몰락하고 이 현재 한국의 지배 세력들이 갈수록 국민적 지지가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무력을 써서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뭐 이런 과정들이 이번에 내란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파시즘과의 대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맞습니다. 반파시즘 대선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앞으로 나시를 쓰는 사람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 나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혹시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겠네. 그 할아버지가 역시 일본 쪽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히 친일적이잖아요. 대단히 친일적. 윤석열 뭐 이런 세력들은 그야말로 하청 나치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세계사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나치즘 세력과 대결하는 리버럴 파시즘 또는 뭐 이제 리버럴 뭐 신자유주의 파시즘과 대결하는 그런 주력
세력들은 어떤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다시피 이제 브릭스라든지, 예, 또는 뭐 흔히 말하는 대다수의 신흥국들, 글로벌 사우스, 예, 또 글로벌 메저리티. 네. 그저께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그 아세안과 아세안 11개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예. 그다음에 GCC. 그러니까 석유 중동의 석유 개발 기구죠. 그래서 왕정 국가들 뭐 사우디,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등등의 이런 나라들과 연합회의를 했어요. 연합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국제 무역 기구를 만들고 서로 평등하고 호혜의 관계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 옛날부터 알다시피 GCC 같은 데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벗어나면서 아세안하고 손잡고 중국하고 손잡는 네. 이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또 남미하고 중국하고도 뭐 그렇죠. 했더라고요. 남미하고 중국하고 또 아프리카 연합하고도 또 러시아하고 네. 중국하고 손을 잡고 있고 네. 이런 식의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과 이 현재 글로벌리스트들과 현재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는 세력들과를 어떻게든 전쟁을 억제시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전쟁들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치 세력, 네오나치 세력이 네. 전쟁 지속 세력이라고 네.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나머지 그 반대에서 싸우는 쪽은 평화 세력이라고 전쟁을 억제하고 어쨌든 네, 전쟁을 억제시키고 끝내려고 하는 뭐 이런 세력이죠. 그런 면에서 뭐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긴 하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현재 가자 전쟁도 그렇고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트럼프가 양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전형적인 의미에서 이제 글로벌리즘이 아니죠. 네오나치로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럼요. 그렇다 보이죠. 오히려 네오나치들하고 치고받고 있는. 그렇죠. 현재는 뭐 딥스테이트하고 치고받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서로 치고받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유럽에 대해서 특히 서유럽 정권들,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애들이 지금 여전히 그 과거의 바이든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게 그 계통이 네.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과는 뭐 척을 지는 뭐 이런 모양새를 좀 연출하고 있죠. 반파시즘 진영으로 넣기는 힘든데. 네. 또 저쪽도 아닌. 그렇죠. 양쪽에 있는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하는 짓 보면 그렇죠. 반파시즘 짓을 하는. 어쨌든 미국 국내를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많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한국 대선은 이 리버럴 파시즘의 하청을 받고 있는 그 세력인 한국 내 파시즘 세력, 그렇죠. 내란 세력 청산의 성격이 기본 대선의 성격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윤석열 파면됐고 좀 있으면 이제 구속도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진보 진영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독자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뭐 거기도 그랬는데 지금도 어쨌든 민주당은 뭐 무조건 이길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이 구속이 되고 파면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1차 내란은 청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얼마 있는 것 같아요. 내란 청산이 끝났다? 예, 끝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됐지 않느냐. 예,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도 한계가 많으니 민주당이 또 역사적 과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중대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진보 진영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독자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뭐 그분들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지금은 내란 세력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건 맞습니다. 내란 세력은 절대로 지금 청산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란 세력 청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한 80년 넘게 지배해온 세력 아닙니까? 그럼요. 기득권층이고 한국의 주요 명맥을 다 쥐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세력들이 지금 현재 그 부정선거를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루마니아도 그렇고요. 지금 과거에 다른 나라들 뭐 볼리비아 또는 뭐 베네수엘라 뭐 최근 이런 나라들 또 얼마 전에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외세가 개입해서 이미 그런 그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쫓아내고 대선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이 그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진짜 부정선거 의혹이 있게 해서 친이유 세력이 당선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논란들을 일으켜서 제2의 내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선에서 지고 나서 부정선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헌재에 이제 뭐 그걸 요청을 해서 헌재가 대선 무효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표적 케이스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야누코비치 정권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몰아가면서 친미, 친유럽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폭동을 일으킨 게 그게 마이단 폭동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친미 쿠데타를 일으킨 게 지금의 이 젤렌스키 네. 정권의 전신인 네. 포로셴코 정권이죠. 네. 그래서 걔들이 이제 그로부터 8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2022년에 난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과정을 봤을 때 이런 부정선거 논란들을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 경각심을 가지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쉽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다 이겼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에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뭐 이번에 뭐 이거 투표용지 반출 이거 작성 나오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기표용지가 나왔다는 등 이런 얘기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바깥으로 돌렸다는 등 뭐 바깥으로 신촌에서는 바깥으로 나갔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뭐 그 추미애 의원이 이 대선 후 내전을 준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미국 선거 감시단이 얘가 들어왔어. 난데없이. 맞습니다. 황당한 일이었죠. 미국 선거 감시단 얘들이 누구야 갑자기? 한국도 뭐 해외에다가 무슨 선거 감시 요청한 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얘들이 갑자기 무슨 공정성을 갖고 있는 애들 튀어나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전혀 아무런 정보 미정보와 상관없이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글로벌리즘 같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네오콘 쪽이다.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이제 국내 얘들 전환기라고 만났다면서요. 전환기를 만난 거예요? 네, 전환기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뭐 한국 선거 부정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김태호가 여기 배후에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결코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그 해프닝이 아니고 이게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질 거니까 한다. 그거 만만치 않다. 대선에서 이겨도 내란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걔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지배 카르텔에서 최상층의 포진에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부터 관료, 법 쪽에 뭐 검찰, 경찰, 그죠? 그다음에 재벌, 언론 이런 쪽에 아주 다수가 상층에 포진돼 있어서 그들의 법적, 물리적 이런 힘들이 여전하게 강하거든요. 사실 청산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일부만 좀 단죄받고 있는 상태지 전체적으로는 이게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독자적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에 힘을 합치는 것이다. 맞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인적 이 청산 작업을 진짜 누구보다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그럼 그 이후에 한국은 어떤 정치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사실 그때부터 사실 진보 진영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해야 될 저 3가지 정도의 가장 큰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현재의 시기에 2025년부터 2030년까지가 아마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후 최고의 전환기다. 한국 사회. 우리는 한국 사회 최고의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 패권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다각화 질서로 전환하는 5년의 기간이 엄청나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고 한국 역시도 어쨌든 이재명 집권 기간 5년 기간이 아마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진보 진영 또 개혁 진영은 적극적으로 이 기회에 그동안에 못했던 한반도나 한국 내에서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모아야 된다. 물론 뭐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저는 크게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한국 정치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사회 경제 문제 이 근본적 이 3가지 영역에서 큰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야말로 대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실제로 완전한 정도까지는 못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한반도를 자주화시키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이거 하나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 합동 전쟁 연습을 중단해서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요즘에
계속 항공모함이라고 한국을 항공모함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항공모함 얘기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전자권 환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권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자권을 왜 돌려주느냐? 얘들이 반중 적대에 또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 못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할 테니까 전자권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논리죠. 그래서 전자권을 전환을 시켜준다니까 우리는 받아야지 당연히. 그렇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좋죠.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되냐고요? 전자권 우리가 환수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자권 전환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미국이 남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빼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권 사령관이 결국은 한국군의 사령관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밑에 미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한미 연합사령부 어쩌고 해서 그런 구조 얘기 맨날부터 했었는데 미군은 절대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이고요. 빠이빠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완전히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의 과정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한반도를 자주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재명 후보는 뭐 과거에 9.19 공동성명, 뭐 남북 군사합의 그 정도를 복원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건 북이 이미 폐기했고, 그렇죠. 그런 것 갖고는 안 받습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대북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 남북 관계를 이 호혜하고 서로 이게 평화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롭게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런 면에서 하려면 국가보험 폐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대북 제재를 또 이제 뭐 잘 효과도 없지만 대북 제재도 없애야 되고. 사실은 이번에 개헌이 들어갈 때 이게 제가 잘못 썼는데 헌법세 3조입니다. 2조가 아니라 3조죠. 영토조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토조항이 없어지면 남북관계 평화로워집니다. 영토조항이 없어지면 영토조항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토가 저쪽 북쪽 영토까지 남쪽의 것인데 그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없애버리게 되면 국가보안법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헌법 제3조 역시도 폐기가 되면 자동방으로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죠. 그래서 뭐 이제 순서를 바꿀 수도 있긴 하고. 네, 맞습니다.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중요한 문제는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 적대, 남이 대북 적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근거로 든 게 저 두 개예요. 국가보안법하고 헌법 영토조항. 그렇죠. 따라서 남쪽에서 우리가 대북 적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려면 그쪽 지도자가 얘기한 그 근거 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개헌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을 하는 김에 헌법 3조도 정리하자. 이 얘기 나와야 되고 어쨌든 이게 북미 간에도 지금 뭐 전자권 전환이니 뭐 평화협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영토 3조 헌법 제 3조는 이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저거 우리 거라고 써봤자 현실과도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될 수도 없고 그게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되면 지금 그야말로 획기적인 한반도의 변화가 온다. 그리고 남북이 교류하기 시작을 하면 얼마나 우리 경제도 좋아지겠습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서로 간에 진짜로 숨통이 다 트이는 거죠.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 윤석열 같은 내란 세력들이 두 번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오로지 대북 적대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이 내란 일으킬 때 명분이 뭡니까? 그렇죠. 북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그걸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야만 남쪽의 파시즘 세력, 소위 내란 세력들이 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그 세력이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거야말로 진짜로 내란 청산에 이거야말로 내란 청산의 가장 결정적인 고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죠.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를 정치 구조 개혁이 가장 관건은 뭐냐? 국힘을 완전 해체시키는 거죠. 뭐 국힘은 놔둬도 해체될 거라고 보는데 지들끼리 이합 집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됩니다. 지들끼리 뭐 이름 바꾸고 적당히 뭐 또 나눠서 이렇게 이름 바꿔서 또 이게 또 다시 부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힘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거기에 동조했던 내란죄의 탄핵을 반대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국힘 애들이 지금
국힘의원들이 105명이랍니다. 105명. 그죠? 예, 이 105명 전원에 대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는 네, 초강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옛날 통합진보당도 그때 뭐 내란 어쩌고 하면서 내란죄도 아닌데 그때는 통합진보당은 그야말로 누명을 씌워서 네. 강제사시킨 거고요. 그렇죠. 강제사시키면서 의원직도 다 박탈했잖아요. 네, 예. 네. 이건 진짜 내란을 일으킨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내란을 일으킨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네.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이 개헌, 저는 뭐 제안해 주나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네. 어쨌든 국민 참여 개헌을 제대로 해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 구조를 결선 투표제 또는 뭐 비례제를 강화하고 정치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2028년 총선 때는 한국의 정치판이 이 중도 보수 대 진보로 지금의 네. 이 수구 정당 대 개혁 정당 이런 네. 차원이 아니고 네. 이 중도 보수 정당 대 진보라는 이 정치판으로 변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뭐 이제 그 국힘 세력, 내란 세력을 다 청산하고 나면 사실 자연스럽게 저렇게 각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자기들이 민주당이 중도 보수의 포지션을 잡을 테니 그렇지. 이쪽으로 네. 와라. 뭐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보로 나가자. 자,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정치 질서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네. 발전해 나가고 네. 또 나아가서 한반도를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 경제 개혁이죠. 네. 언론 개혁 얘기는 뭐 옛날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뭐 재밌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언론 개혁은 다양성이 아니다. 다양한 뭐 입장을 마음대로 떠돌아대면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진실 보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런 진실 보도를 장려하고 지원하면서 허위 왜곡 보도는 단호하게 조치하는 그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다양성을 흘러넘치게 해서는 안 되고 진실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언론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고. 뭐 사법 개혁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이번에 무조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거는 뭐 사실 정치 개혁이고 예. 사회 경제 개혁이라면 이번에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그렇죠. 기본금융 이걸 지금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제 해결 적극적인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노동 일자리 보장하고 네. 이러한 사회 경제 개혁이 이제 또 이루어져 나가면서 이 속에서 당연히 입장 차이 있겠죠. 네. 내가 볼 때는 진보적인 그런 노동 세력들보다도 이 이재명 쪽에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입장 차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앞으로 가면서 논쟁하고 또 서로 싸우면서 이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그렇죠. 것이고 네. 이 근본적인 대결점은 아니다. 네.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지금 같은 내란 세력과 같은 네. 그러한 대결로 나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몰라 모르겠어. 뭐 그렇게 이재명이 또 못하면 또 그렇게 되겠죠.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이번에 대선 토론 보셨지만 예. 문수하고 준석이가 대화 상대입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정치판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중도 보수와 진보는 좀 저는 선의의 경쟁, 네. 건강한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때로 비판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잠깐. 당연히 뭐 안 되면 뭐 안 돼, 뭐 이러고 난리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러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개혁들을 이제 추진해야 된다. 네. 그래서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와 네. 그 한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가 네. 향후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다. 그 우리도 사실은 그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변화가 되는 건 아니고 네, 그거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으니까 네. 그 유리한 조건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김태현 소장님도 조금 나서셔야 되고. 뭐 예. 저는 뭐 은퇴하겠습니다. 이제 뭐 일 대놓고 나서 은퇴해야지. 세상이 좋아지면. 일을 만들어 놓고 은퇴해야지. 자,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중요한 시기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뭐 우경화된다든가 또는 뭐 조금 개혁을 주저한다든가 내란 세력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네. 이 국민들의 힘을 키우고 네. 또 진보 진영의 힘을 키워서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또 지원도 하고 예.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 5년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2026년에 지자체를 하고 또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들 의원직 박탈시켜서 네. 재보선도 2026년에 치르고 네. 2028년도에 총선을 통해서 진보 진영이 제대로 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세력으로 정치 세력 확고하게 자리 잡고 네. 대중의 지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30년 정말 대선에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또 그걸 위해 노력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